자, 이어서 개장 전 살펴봐야 되는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일단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네, 오늘 일정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지 않은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21만 6천 건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의미하는 바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온다는 건 실업자가 예상보다 적게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비농업 부분 생산성도 3.5%로 예상치였던 3.7%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비농업 부분 생산성은 같은 자금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 수 있냐라는 지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같은 자금을 투입했더라도 예상보다는 적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가 한마디로 임금 상승이 나왔다는 정보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가 되고요. 단위 노동 비용도 똑같은 의미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는데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로 인해서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어저께 나왔죠. 제가 사실 어저께 생각보다 그냥 어정쩡하게 나와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좀 재미난 게 블룸버그에서 원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그 범위를 넘어나는 가장 높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최근 인플레이션의 가장 관건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서비스업 지표가 아직도 강세다. 제가 저번에 ADP 비농업 고용지수를 얘기 드리면서 여전히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전체적으로 강세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이 아직까지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ISM 서비스업 물가 지수도 전달에 비해서 2포인트가량 높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 수입액이 예상치를 약간 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무역 수지 자체가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수출 수입액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중국 쪽 항생장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연준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커, 윌리엄스, 보스틱, 보우만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지금 일단 초반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나왔던 지표들도 사실 뭐 물가와 관련해서 특히 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9월 내지는 11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 금리도 좀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북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베이지북도 어저께 사실 연준에서 12개 지역에서 발표하는 지금 현재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임금 상승률이 잡힐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제일 재미나게 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 비용이 상승 압박을 받는 가운데 안에서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그 말 뜻은 뭐냐?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지금 현재 제조업체들 그리고 회사들은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결국 자신들의 마진율에 대한 하락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조정이나 실업률에 관련돼서 여러모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예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베이지북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지북 그리고 주요 지표들 봤고요. 혹시 그 어제 나왔었던 ISM 서비스업 지표를 다 짚어 주신 건가요? 네, 뭐 일단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나온 서비스업 지수 관련해서 아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모든 수치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도 54.7로 사실상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새로운 오더량도, 발주량도 57.5로 높은 양이 나왔고, 중요한 부분은 거의 모든 서비스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는
지표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뉴스 하나씩 한번 볼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십니다. 애플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자, 뭐 이미 알던 뉴스지만 애플에 지금 계속 좀 악재가 끼고 있는 상태죠. 네, 사실 알던 뉴스에 플러스 알파가 붙긴 했습니다. 사실 원래 어저께 발표된 어떻게 보면 저희가 3프로 마치고 나서 나온 내용이 중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라는 뉴스가 장중에 전달이 됐었는데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들에게도 추가적으로 아이폰에 대해서 밴을 때릴 수 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아이폰을 쓰지 말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애플 아이폰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이 성장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줬던 중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책정되어 있던 아이폰 15 등에 대한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애플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강력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 폰들이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복 심리가 포함된 부분들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많았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연합이 새로운 철강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타겟이 중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다 정리해 주셨는데 미국과 EU가 철강 관세 부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철강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산업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내부의 철강 산업들도 사실 중국 관련해서 거의 뭐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의 철강 시장이 미국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철강 산업 관련해서 USDL이 뭐 인수되냐 마느냐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국 쪽 철강에 관세를 붙일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전 세계를 대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으로 대상한 조치로 보이고요. 중국 관련해서 미중 관계 관련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고 미국 내부에 사실 중국에서 저렇게 애플에 대한 아이폰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중국 내부의 핸드폰 수요, 중국 내수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국 쪽에서도 자신들의 이제 철강 관련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 영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영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 사실 2022년 8월부터 쭉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 하락세가 갑작스럽게 이번 달 들어서 좀 더 크게 늘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며 1년간 주택 가격이 4.6%가량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영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기는 높고요. 사실 주택 가격의 하락 자체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경제 시장을 붙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처럼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게 꼭 주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국 시장 자체가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뭐 정확히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에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일단 분명히 주택 가격이 1년 기준으로 보면 내려오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는 17%가량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집값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마다 약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물가가 잘 안 잡히느냐의 그 팩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집값하고 또 서비스, 임금 이런 것들이라면 영국은 사실 그러면 이 자체가 큰 팩터는 아니었나 보네요. 글쎄요, 그거 저도 잘 음, 모르겠지만 네네. 영국 쪽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유럽 쪽은 아직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영국이 인플레이션이 적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서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보여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죠.
네, 다음 소식은 루시드에서 재미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루시드에서 중국 쪽 책임자라고 중국 쪽 인물이 최근에 루시드 임원으로 임명이 되었었는데 그런 인물이 이번에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말이 루시드가 중국에 대한 전기차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량 생산되는 모델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량 생산 관련된 모델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정확한 날짜나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는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중형차 루시드 관련해서 중형차가 2026년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막 성장주들 막 가고 이럴 때는 뭐 고려한다, 뭐 내놓을 거다, 뭐 몇 대 만들 거다 이게 뭐 발표만 해도 올랐는데 요즘엔 그거 잘 안 믿는 것 같죠? 예전이랑 다르게 성장주가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는 믿지 않는 분위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루시드도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곤 하지만 뭐 그 시간의 거래 장 초반 그러니까 시간 전 거래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소식은 회사별 이야기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반에크하고 아크21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련돼서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신청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등 호재가 있었다 보니까 회사들이 앞다퉈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SEC에서 포지션을 바꿔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거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관련해서 웰스파고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를 310달러로 상승시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약 어떻게 보면은 노보노디스크와 이번에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이어트약 관련해서 이게 사실 작동하는 방식이 호르몬을 조절을 해가지고 나의 식욕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식욕 관련해서 조절되는 부분이 알코올에 또 어떻게 보면 식욕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런 알코올에 대한 중독성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조금 속속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치매에 대한 치료 효과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효과에 대해서 각자 회사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 당뇨병 치료제 뭐 그리고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그 전환된 거 다 좋게 보는데 요즘 너무 과하게 만병통치약처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심장병 뭐 20% 감소 효과 있었다고 하고 이번엔 뭐 알코올 중독과 그 치매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약간 좀 과한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어떠세요? 좀 보시면. 제가 봐도 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이번에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루이비통을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죠. 그런 만큼 사실 판매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높은 멀티플이 책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다른 제약 회사들에 비해서 높은 멀티플이 책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메디케이드 협상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음. 앞으로 2026년 넘어서 2028년부터 진행될 이제 타입 D 타입이라고 하는가 B 타입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쪽 분야의 약들도 앞으로 천천히 이제 약값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에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린리는 분명히 높은 주가가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열풍이 쉽게 꺼질 것 같느냐? 사실 엔비디아도 뭐 지금은 뭐 오늘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선 그는 공급만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산업을 보다 보면은 그 어제도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그 위고비를 영국에 이제 출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공급 이슈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에서 이제 출시했다고 해서 상당히 놀라웠지만 결국은 NHS라고 해서 이제 공공의료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질병 코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정 물량, 되게 적은 물량만 할당하기로 한 걸 봤을 때 여전히 공급 이슈는 풀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노보노디스크처럼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처럼 없어서 못 파는 기업들은
유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보여야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희 대화창에 만병의 근원이 과식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관절염도 나오겠어요. 아이고, 비만 때문에 관절 안 좋은데 그러면 살 빼면은 뭐 관절 좋아지겠죠. 뭐 좀 요즘에 약간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닌가, 과하게 마케팅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이게 약품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좀 마케팅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자, 몇 가지 기업 이야기 더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C3AI의 어닝이 나왔는데 현재 주가가 1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C3AI 어닝이 발표된 직후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장 중에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매출 관련해서 앞으로 가이던스 관련해서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주가가 또 떨어지는 어닝콜 도중에 이런 질문에 회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3%까지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스탑도 사실상 EPS와 매출이 양쪽 다 비트를 했고요. 사실 이게 정보가 바로 발표된 직후에는 사실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게임스탑이 이번에도 어닝콜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장 전에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 포인트, 한번 두 가지가 더 회사가 더 있는데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충전소 사업을 테슬라가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의 악영향을 받았는지 매출과 EPS를 미스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15%가량 하락하는 결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UiPath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성적을 냈고 자사주 매입 500밀리언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어저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장 전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제자 상승분을 대부분을 반납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으니까요. 초반 분위기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출발부터 별로 안 좋습니다. 출발부터 상당히 안 좋아요. 아마 근데 다들 예측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선물 움직임이 원래 안 좋았습니다. 자, 나스닥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5%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근데 오늘 하락은 아마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자체가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애플 하락하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 테슬라 다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우존스 30은 0.03% 약보합 정도. 이게 왜 그런고 하니 그나마 그 제약기업들 빅파마가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우 지수는 덜 빠지게 만들고 기술주가 크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히트맵으로 한번 보시죠. 자, 나왔습니다. 제가 뭐 방송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준비하고 내려올 때 테슬라와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뭐 기업과 관련된 특별한 악재는 존재하지 않았고 물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일부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뭐 일부 안 보셨던 분들은 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한 6만여 주 정도를 485달러에 팔았다. 이 규모가 거의 한 383억 8,2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사실 이거는 1일부터 5일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게 뭐 그 젠슨 왕이 팔아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모르죠. 뭐 오늘도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스톡옵션 행사에서 그 내용을 판 거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거는 아마 젠슨 왕의 매도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있었던 가운데 애플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마 다른 기술주들의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애플이
사실 좀 원투 펀치를 맞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뉴스를 보시면 뉴스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그 근로자들에게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것, 그 내용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EUV가 없는데 어떻게 7나노급 스마트폰 반도체가 탄생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건데 이게 그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그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국가의 근간 자체가 애국주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냈다라는 그 애국주의식 그 마인드가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이트 60 프로를 보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사지 마라고 한 것 자체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한테 너희 쓰지 마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메이트 60 프로 중국이 만들어낸 이 굉장히 그 기술적인 성공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점유율을 준비해 봤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오른편에 있는 게 시장 점유율인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70%였어요. 이게 올해 상반기 67% 정도까지 약간은 낮아진 상태고요. 물론 이거는 신작이 안 나왔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화웨이인데 화웨이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거의 한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았지만 이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 떨어지다가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11%에서 올해 상반기에 16%로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굉장히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불태우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보니까 이 격차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 하락이 그냥 좀 쉽게 보이지만은 않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좀 보면은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오늘 사실 제가 방송 전에 보기까지는 악재가 없었는데 얘들은 왜 하락하게 되느냐. 사실 월가에서는 좀 애플의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애플에는 워낙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패시브 자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 지수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매도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으니까 애플의 주가 하락이 다른 기술주의 주가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 지수는 지금 헬스케어 기업들, 빅파마 기업들이 주가가 반대로 오르면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가랑 금리는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유가가 어느새 WTI 기준으로 $87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67로 우리 그나마 그때 이제 좀 원유 가격에 대한 그리고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었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금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죠. 좀 한동안 안정되나 싶었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4.2, 4.3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유가는 결국 오르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불안감 갖고 오게 되죠. 이것 때문에 9월에 올리든 11월에 올리든 9월은 안 올릴 것 같아요. 9월은 거의 안 올리는 게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11월에 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도 시장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 미국 기업들, 미국에서 이제 S&P 500 기업들의 매출 가운데 6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달러 인덱스 상승하게 되면은 나머지 원화, 유로화, 엔화 다 같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매크로적으로도 좋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국제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지금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1년치죠. 1년치. 1년 전에 1년 전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한 1,820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1,824원 다시 도착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또 1,700원짜리 주유소 찾기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1,745원으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글로벌 유가가 상승하는 게 전방위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아무래도 방어주들이 아마 꽤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유가 올라가고요. 오늘 통신주가 올라갑니다. 통신주 올라가고요. T모바일 올라가고 그리고 컴캐스트 올라가고 버라이즌 올라가고 뭐 AT&T는 조금 떨어지는 요 정도. 그래서 오늘은 방어주 상승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이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서감님, 좀 나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가와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큰 기술주들 위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제가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기술주의 멀티플과 이제 보통 가치주로 평가받는 것들의 멀티플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진 상황이라서 사실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경기방어주 쪽이나 가치주 쪽으로 좀 쏠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현상들이 이제 슬슬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부분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사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나올 CPI가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반대로 이번에는 좀 예상치가 좀 낮게 잡혀 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게 될 CPI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주가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안 좋은, 좀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 뭐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헬스케어라는 점에서 방어주의이기도 하고 비만약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주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어떤 분위기로 시장이 출발을 하게 됐는지 주요 뉴스와 함께 유선함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애플 우리가 마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이게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는 그러니까 빅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안 올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 모습이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오늘은 좀 그렇죠. 오늘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7 사이로 좀 하락폭이 짙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